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해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유럽연합과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 협정 중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북미 및 남북 간 양자협상, 남북미 3자 회동 등을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쉬어가는 분위기였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조선주와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일제히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이 저조한 GDP를 발표하긴 했지만 오히려 부양 측에 기대감을 가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는데요. 네,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앞으로의 시장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반도체 업황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치킨 게임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최근 정부의 관심으로 수소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중인데 오히려 재계는 로봇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테마 모두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GDP가 발표됐습니다. 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던 중국이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씹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여러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관련해서 중국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돼서 어제 나왔던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특히, 세계 공장 역할을 해서 중국의 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인데, 중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됐던 부분 6.4%로 발표됐었죠. 이 부분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예상치가 6.3%대 성장으로 시장은 바라봤고요. 그보다는 낮다라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특히 작년 GDP 성장률이 그러면 6.6%대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실질 GDP로 보게 되면 90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어가죠. 예, 경이 참 경이로운 숫자죠. 예, 그런데 1분기 흐름부터 쭉 보게 되면은 중국 GDP가 6.8% 성장, 2분기가 6.7%, 3분기가 6.5%, 4분기 6.4% 계속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분기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2009년 1분기가 6.4%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나온 수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융위기 때 나왔던 수치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금융위기만큼의 충격을 겪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들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가통계국 쪽에서 CEIC죠. 여기서는 온중유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특히 안정 속의 발전이란 표현을 많이 쓰면서 요즘 약간 중국 경제를 다독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에 만족한다라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은 밖에서 보는 시각적이면은 그 정도로 만족한다고 다독일 정도로 약간 좀 급하지 않느냐 이런 쪽도 한 번쯤 염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6.5%대 어떤 목표치는 죄송합니다. 상회할 수는 있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1990년대가 3.9%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은 28년 만이죠.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부담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구조를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1차 산업이 3.5% 성장, 2차 산업이 5.8% 성장. 즉 농수산 관련된 쪽이보다는 그나마 공업 쪽이 그나마 좀 낫고요. 눈에 띄는 게 3차 산업이 7.6%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장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중공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이 내수 부양과 관련된 쪽을 중국이 계속 키우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산업 구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둔화가 나왔을 때 나오는 가장 큰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런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나오는 내수 관련된 쪽을 다시 챙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과연 중국이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쪽으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간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중국의 성장률은 줄었는데 이런 줄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 경기가 좀 둔화되는 얘기, 특히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면서 나왔던 결과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어떤 부채 관련된 쪽을 좀 축소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0% 이상 거의 300%까지 도달할 가능성들이 높은 만큼 특히 이제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죠. 이에 따른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건드릴 수 없는 기업 관련된 쪽의 부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공산당 체제인 만큼 정부의 입김하에 기업 부채 조정을 강하게 한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올해 GDP 성장률을 6%에서 6.5%로 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6.5%는 상단부로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특히 기조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6%대 초반대나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은 상당히 크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했는데 30조 위안이 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어떤 중국 쪽은 자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는 있겠지만은 특히 수출 수입 모두 다 어떤 하향 기조 쪽에서 약간 하반기에 그래도 그나마 좀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던 모습들인데 2.1% 상승으로 보여지면서 목표치인 3%에는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요인, 즉 근원 CPI죠. 근원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1.9%입니다. 2%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경기가 부진하고 그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실물 관련된 물가 수준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CPI뿐만 아니라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같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수준들은 물가까지도 어떤 경기가 위협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가 어제 나왔던 통계 중에 작년 인구를 표현했는데 작년 인구가 중국이 13억 9,538만 명, 이제 14억 명에 살짝 근접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참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은 출생률이 10.9%대, 사망률이 7%대라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중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변화들은 일단 최대 인구가 인도의 역전이 당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생산 가능 인구와 은퇴자의 인구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은퇴자 대비 7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조금 한 20년 뒤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자 수 대비해서 노동 가능 인력 같은 경우가 2명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만큼 중국도 고령화와 인구 노동 관련된 노동자 수의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부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도해야 될 전략들은 만만치 않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느냐에 대한 여부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쪽, 앞서 말씀드렸던 디레버리징 관련된 쪽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쪽,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금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면서 도로 2%대로 미끄러졌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은 그리고 마이너스 2.2%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어닝 쇼크가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작년 4분기에는 또 정부 재정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서 1% 성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2.6%, 2.7% 정도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대는 멀어졌습니다. 잠재 성장률 쪽을 점점 멀어지는 과정 쪽에서 지금 나왔던 수치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관련된 쪽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변화가 그대로 나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를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높이가 또 높진 않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거의 29% 이상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큰 데 따른 변화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GDP 관련된 기조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향하는 기조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만큼 아마 국내에서도 올 한 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2.5%대에서 2.7%대 안쪽에서 계속 고민하는 수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역시 국내에 대한 수출 주도적인 한계를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중국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이어서 미국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이고 현재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셧다운 장기화 우려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셧다운이 한 달이 이제 넘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셧다운 하게 되면은 뭐 정치적인 이슈니까 알아서 잘 풀겠지 하다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강화되고 있는 측면 쪽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공익적인 협상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원 의장이죠. 이쪽에서, 지금 트럼프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장벽 건설 예산, 특히 장벽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걷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벽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57억 달러 승인해줘라. 하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안 된다. 특히 다카라고 하는 디크가 아닙니다. 다카입니다. 미성년자 불법 체류 추방 유예 제도를 3년간 연장해라. 거기다가 이 TPS라고 하는 남미 아프리카 출신자의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법안 같은 경우도 해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과 어떤 특히 공화당 전반적인 시각보다 트럼프의 시각이겠죠. 이민자에 대한 성향들이 뚜렷이 대립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조를 외쳤죠.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민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나 어떤 삶의 터전을 방해하느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높았고요. 민주당은 그런 기치가 아니죠. 민주당은 오히려 어떤 전반적인 국가 흐름을 봤었을 때 그동안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이게 어떤 아메리카의 동력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좀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정치적인 입장이 반대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특히 아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젊은 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특히 드리머라고 그러죠. 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의 해법이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약간 또 길게 보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색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이런 타협적으로 가는데 트럼프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각이나 정치적인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일단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 근데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최장 기간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도 오히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저점에서 레벨업한 증시에 오히려 단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휴장이었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시장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미중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T모바일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미국의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상황 안 좋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도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이런 쪽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라는 쪽에 대한 미국의 입장 쪽에서 아무래도 이거 봐라, 화웨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내가 잘못했지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의 입장 쪽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국제무역 관련된 WTO 규정 위반이다. 왜 너네들이 마음대로 지적재산권 탈취하고 그와 관련돼서 정부가 보조를 하고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중국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저희가 예전에도 그랬었죠. 길거리에서 불법 음반 많이 판매하고 거기다가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경로가 그냥 수시로 이뤄지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아직 중국에 대한 입장 쪽에서는 이게 정확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도적질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세계 공장에서 패권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술을 가져오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압박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일단 지금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수출입 규모를 조절하면서 2025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수치는 나오기 시작하면서 타협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고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아까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는데 투자 부진에 현재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쳤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 좀 영향 있을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절기상으로 지난주에 대안이 지났고요. 대안이 지나면은요, 2주 정도,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본다면 설 명절이죠. 2월 4일 날이 입춘입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완연한 봄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시장에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상승 반전의 어떤 과정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항상 걱정거리와 우려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할지라도 역시 악재가 있기 마련이고요. 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나 싶었습니다만 중국이 28년 만에 최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이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는 거의 몸살 수준이죠. 연초 수출도 2달 연속 급감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14% 이상 크게 수출이 감소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이미 최악의 상태에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언제 하느냐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은 모두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악재들이 새롭게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료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매매 심리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경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는 이미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발표됐다 하여 주가에 더 이상 급락의 원인은 되지는 않지만 그 실적이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실현된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에 4분기 수출도 마이너스 2.2%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어닝 쇼크가 조금 반영된 모습인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며 자신감에 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두고 삼성이 치킨 게임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좀 삼성이 투자와 생산량을 늘려서 2위권과 차이를 벌이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추측인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전략을 세울 때 힌트 한번 주든지 전화 한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 본심,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반도체 어렵죠 하니까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오죠 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0년대 중반, 정확하게 2006년이죠. 152메가 D램을 6.6달러에서 2000년대 중반에 그래서 2009년까지 0.5달러까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6.8달러였던 것이 0.5달러까지. 자,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아주 물량, 그렇죠? 대규모의 생산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1차 치킨 게임이라고 본다면 이 1차 치킨 게임에서 유력한 반도체 회사였던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로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섰거든요. 자, 이제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라운드에는 이 D램 시장이나 랜드 시장의 물량 공세로 그렇죠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랜드 메모리 시장은 일본의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이들 5개 내외의 업체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난립하고 있는 랜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제2의 치킨 게임을 벌이지 않을까, 제2라운드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 과거와는 다르다 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난 1차 때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워낙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삼성전자의 매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초에도 벌써 1월달 절반밖에 치지 않았죠.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데이터를 집계해보니까 반도체 수출은 무려 28%가 급감을 했습니다. 전체 수출은 14% 감소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탄도 영업이익과 매출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과거와는 1차 치킨 게임과는 다르게 이번에 증설을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7조 7천억 원의 설비 증설에서 6조 7천억 원으로 무려 1조 원 가까이 정비 수출 규모를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 증가폭도 D램의 경우는 약 10%,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는 약 30% 정도 증산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의 제2라운드를 시작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4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지금은 이제 4만 2천 원대까지 회복하는, 지난 11월 말 그 주가에 거의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부에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그동안 오버슈팅했던 과대 낙폭된 부분은 회복됐지만 지금부터의 상승은 또 다른 면입니다. 왜냐? 삼성전자도 이제 4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대에 놓여져 있는 매물대가 워낙 큽니다. 5만 원을 전후로 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바로 상승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발표됐던 자 이제 본격적인 실력이 나오죠 하는 발언을 놓고 많은 분석가들이 전망과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2라운드 치킨 게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처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수소차도 그 종류의 하나일 텐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재계는 로봇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세스 2019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두 테마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연초 들어서 우려했던 것은 이제 해소된 모습입니다. 연초에 코스피 200,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연초에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1900선, 990선대까지 하락했던 증시가 어제 종가상으로 2124포인트, 무려 12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100포인트로 돌파를 넘어서 이제 21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승의 주역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몇몇 특화된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었다는 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소차 관련한 세일즈만이 되겠다는 것을 표명할 정도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이 수소차 관련들이 지난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시장에 뜨거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수소차 관련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진 다이아몬드를 포함해서 미코라든지 세원, 대우부품, 성창오토텍, 유인텍, 삼화전자, 평화홀딩스, 엠플러스, JNK히터, 아진산업 이런 다양한 종목군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상당 부분이 수소차 관련들 부각되면서 어제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수소차 관련주들의 어떤 테마는 이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정부는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아주 사활을 읊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종목분들이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재계에서는 2009년도 유망 업종이라든지 테마, 차기 먹거리를 꼽는 데 있어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재계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이제 통합솔루션 업체인 네이버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기존의 산업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는 이미 한계에 포착했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그 화두가 역시 로봇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등은 로봇 산업 육성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이들 로봇 관련 주에 대한 관심도 이제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요,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봇스타, DST 로봇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털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시작하기 전인 현 국내 시장에서 이미 1차 급등을 했던 수소차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용트림하려고 하는 이 로봇 관련주가 차기 주도들수의 부각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철강주, 조선주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할 때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던데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국내 시장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거쳐야 될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이제 바닥 탈출해서 1차 상승이 거의 마무리된 단기 과열권의 국면에 놓여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장은 좀 더 시장을 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까지 이 1차 상승에서 수익을 못 내셨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1차 상승은요, 개인 투자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2차 상승은 투자자분들께서 꼭 수익을 내셔야 되고 내기가 쉬운 장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부터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6원 20전 상승했어요. 조금 상승폭이 가파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1128원 10전입니다. 1130원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5원 이상 10원 가까이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을 해버리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이 낙제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안정화 여부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그렇죠. 아직 그죠.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 거래량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3억 9,800만 주, 4억 주대로 다시 공개됐습니다. 주초에 5억 주대를 넘어섰던 거래량인데, 자, 얼마? 예,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5억 주대를 연속해서 넘어줘야 됩니다. 최근 5거일, 6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이 5억 주대를 넘어서줘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에 이제 안심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의 유인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소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유입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손 세력들이 개입했다 하는 우리가 간접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유입 여부 꼭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상승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상승을 위한 2차 상승을 위한 눌림목의 과정이 지금부터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시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가 요구되고 있고 이미 1차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추격 매수도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미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고 이제 상승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기준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장 연초장의 테마는 역시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앞으로도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소차 관련주에 더군다나 상승시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오히려 발빠른 투자자라면 수소차 관련주들은 상승시 한번 매도했다가 그렇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은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는 주중반 이후 그렇죠. 주중반 이후 아니면 다음 주에 수소차 관련주를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은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좀 늦춰 잡아가라. 오히려 고점에서 한번 매도했다 저점에 재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가능이 하다 아니다 역시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월 말쯤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 미확정지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남북 경협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런 틈새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은행과 증권주들 역시 대중주죠. 지수의 연동주고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로는 역시 저 수소차 관련주보다는 로봇 관련주들이 턴아웃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 4가지 테마가 이번 주에 투자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유망 차기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현명한 그리고 올바른 투자 한번 구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전국이 평년 기온으로 떨며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한낮은 5도가 되겠고요. 광주,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유지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종일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한낮엔 서울 5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릉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큰 추위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